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겉으로는 세상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웃는데 속은 뭔지 모르게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들이요. 겉으론 친절하고 괜히 유난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싶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만난 그런 소름 끼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와, 이게 진짜 실화냐? 하고 고개를 몇 번은 절레절레 하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름 돋고 기가 막히다가도 마지막엔 아마 속이 꽤 시원해지실 겁니다. 저희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은 저에게 늘 무거운 족쇄처럼 따라붙었어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벅찰 만큼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사랑했던 존재가 우리 엄마였어요. 사람들 점을 봐주고 굿 준비를 하느라 지방을 떠도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늘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오갔어요. 밖에서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집 안에선 따뜻한 엄마 품이 누구보다 그리웠고 또 편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시절의 아이들은 잔인할 만큼 솔직하고 누군가를 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어쩌면 인간이 가장 잔인한 시절인지도 몰라요. 순수하기라고 할까? 아무튼 그 시기 저는 무당 딸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 우리 집 소개하기 주제가 나왔을 때 저는 엄마 직업을 말해보자는 선생님 질문에 손을 들지 않았고 그걸 본 같은 반 남자애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니네 엄마 무당이면서 왜 말 안 하냐? 조용히 해. 꼭 말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선생님, 조윤영 엄마 무당인데 얘가 말 안 하던데요? 그 남자아이의 말에 교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었고 선생님도 당황해 아무 말을 못하셨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나가 울었어요. 종이 울릴 때까지 숨어 울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를 가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날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은 늘 있었고 무당 딸년, 귀신 보는 애, 같이 놀면 안 되는 애, 저는 늘 그렇게 불리곤 했죠.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 문만 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판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어도 집에 오면 엄마는 언제나 저를 먼저 챙겼고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였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제 마음을 늘 살펴주는 엄마는 늘 예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신들린 듯 방울 흔들고 북을 치던 그 얼굴과 집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의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큰 구 때문에 며칠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아빠는 가끔 저를 데리고 작은 소풍을 갔어요. 그날도 아빠가 준비한 유부초밥과 과일을 들고 드라이브를 갔어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랬고 바람도 상쾌해서 아빠와 자전거도 타고 물수제비도 뜨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웠고 차는 제어를 잃은 듯 흔들렸어요. 아빠가 급하게 핸들을 잡았지만 차는 어느 순간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차가 물속으로 처박히는 순간 둔탁한 충격이 퍼졌고 창문을 내리치는 물소리가 귀를 꽉 채웠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혀 움직일 수도 없었고 기겁해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전벨트는 풀리지 않았어요. 차문도 충격 때문인지 수압 때문인지 열리지 않았어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고 공포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빠, 어떡해. 숨이 안 쉬어져.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빼내줄게, 우리 딸. 아빠만 믿어. 조금만 참아. 아빠는 제 쪽이 아닌 자기 쪽 창문을 팔꿈치로 미친 듯이 내리쳤고 금이 가기 시작하자 차 안으로 들어오던 물살이 더 거세졌어요. 저는 이미 턱끝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라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양손으로 밀어 올려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게 했어요. 저는 차 위로 몸을 겨우 끌어올렸는데 그 순간 아빠는 더 아래로 잠겨갔어요. 아빠가 사라지는 장면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뚝 끊겼어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조대에 의해 혼자 구조됐고 아빠는 결국 그 좁은 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저는 살아 돌아왔고 아빠는 결국 돌아오진 못했어요. 그렇게 아빠를 잃어버린 그 사고 이후 저는 폐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차나 엘리베이터만 타도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병원에서 오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긴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아빠만 두고 먼저 구조되었다는 죄책감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아 놓았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당이네 하고 돌아다니면 뭐해? 굿한다고 돌아다니면 뭐해? 정작 내 새끼 내 남편 하나 못 지킨 무당년이 누굴 지키겠다고. 죽어라. 죽어. 엄마는 아빠를 잃은 그날부터 계속 가슴을 퍽퍽 치며 자책했어요. 남굿한다고 전국을 돌면서 우리 가족 운명은 지켜주지도 못했다며 엄마는 수년을 죄책감 속에서 버텼어요.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온몸이 굳었고 엄마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끝없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 아빠를 잃은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엄마에게는 악연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해묵은 인연 하나가 따라붙었어요. 상대는 엄마에게 자주 찾아오던 단골 중 하나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은 늘 뒤틀려 있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에 대한 불안감, 의심, 질투가 뼛속까지 있던 사람이었고 여자는 매번 엄마에게 와서는 남편 바람 안 나게 부적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 마음이 혹시 떴는지 누가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끝없이 캐묻곤 했죠. 자기 남편 주변의 여자들을 죄다 의심하며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다 보니 엄마는 어디까지나 조심하라는 의미로 몇 가지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그 여자는 그걸 전부 자기 식대로 이해했어요. 점괘를 듣고 난 뒤부터 남편을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고 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회사 앞까지 쫓아가서 감시하고 남편 동료들에게까지 내 남편이 숨겨둔 오피스 와이프 어디 있냐 다 알고 왔으니 솔직히 답해라. 그러고 다녔대요. 완전히 미저리 수준의 집착이었죠. 결국 여자의 남편은 이런 의심과 감시와 의부증, 정신 이상에 가까운 집착과 스토킹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감정의 골은 돌아올 수 없게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모든 파탄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렸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괜한 말해서 내가 의심하게 된 거잖아. 너만 안 만났으면 우리 가족 멀쩡했어. 난 불안을 달랠 방법을 알려줬을 뿐 그런 짓 하라고 말한 적 없어.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예요. 입 닥쳐. 사자 무당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고. 여자의 막무가내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틈만 나면 엄마에게 찾아와 소리치고 욕을 퍼부었어요. 엄마가 손님을 보고 있는데도 문 벌컥 열고 들어와 내 인생 돌려놔. 네 말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고. 하고 악을 쓰기 일쑤였어요. 그 난리 때문에 엄마 밑에서 일하던 삼촌이 재빨리 달려와 그 여자를 떼내어낸 적도 허다했죠. 한 번은 화가 난다고 엄마 차 유리를 그대로 부셔놓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굿하러 가는 날에는 따라붙어 또 누구 집 망치러 가냐? 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고요. 엄마는 여자를 달래보려고도 했고 때로는 조용히 무시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엄마가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태연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여자는 더 미쳐버린 듯 집착했지요. 여자는 매번 사짜무당 했지만 저희 엄마는 절대 사짜가 아니거든요. 증조 할머니 외할머니까지 대대로 해온 일이었고 이미 용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었죠. 엄마는 그 일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해왔어요. 단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고 사짜무당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비틀어 엄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몰아붙였고 그 억울한 공격은 엄마의 마음을 계속 후벼 팠어요. 원래 엄마라면 그런 막무가내 공격쯤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아빠를 잃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이미 마음이 너덜너덜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 엄마에게 끝없는 원망과 공격이 겹치니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무너져가던 엄마의 마음은 결국 그 여자의 집요한 괴롭힘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 여자의 악다구니는 결국 엄마와 제가 그 동네를 떠나야 할 만큼 커졌어요. 엄마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가던 때였고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저와 엄마는 조용히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새로운 동네에서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됐죠. 그리고 생활용품을 수출입하는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진 무렵 일본 거래처와 협업 계약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실무 담당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일본 출장길에 올랐죠. 현지 직원과 미팅을 하고 서류를 하나씩 체크하고 창고 시설을 둘러보며 업무를 마무리했을 때쯤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기 전 1층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버튼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위로 오르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게 흔들렸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위쪽 철제 구조물이 울리는 소리가 웅웅 울려 퍼졌고 천장은 미세하게 덜컹거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손끝까지 저릿하게 퍼지는 공포, 그리고 벨트가 풀리지 않던 그때처럼 움직일 수 없게 굳어버린 몸. 물이 차오르던 차 안에서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벽을 더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부서질 듯 뛰었고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다이조부 데스까? 아,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괜찮아요. 아마 지진인가 봐요. 일본은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곧 작동할 거니까 안심해도 돼요. 저는 숨만 헉헉 쉬며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남자는 제 상태를 보더니 엘리베이터 비상 버튼을 눌러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제 옆에 쭈그러 앉아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는 안전하게 멈춰 있는 상태예요. 문만 안 열리는 거니까 금방 직원들이 올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요. 제가 호흡 맞춰드릴게요. 제 얼굴 봐요. 숨 쉬어봐요. 하나, 둘.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잘하고 있어요. 일본엔 출장 온 거예요? 출장이 이렇게 스펙터클할 줄은 몰랐죠. 이 정도면 위험수당 챙겨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자의 말투는 차분했고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 제 공포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려는 듯 했어요. 저는 여전히 다리가 떨렸지만 누군가 호흡을 맞춰주고 한국어로 제 이름도 모르는 저를 진정시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어둡고 답답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존재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어요. 그 덕에 조금씩 호흡도 안정이 되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위쪽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크게 울렸고 일본어 안내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왔다고 말하는 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면서 밝은 복도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구조된 저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호텔엔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TV 화면에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자막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털썩 앉았고 정신을 좀 차린 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때 마침 거래처 일본 직원과 동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정신이 산만해져 결국 제대로 감사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죠.
결국 저는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멍하니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제 그 공포가 다시 느껴지는 듯해서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누군가 제 옆자리 테이블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붙잡아주던 그 남자가 제 옆 좌석에 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저를 알아봤고 저희는 서로 놀랐죠. 와, 이 정도면 인연인가 봐요. 어떻게 여기서 또 뵙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어제 괜찮으신지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좀 괜찮으세요? 네, 어제보다 훨씬요. 덕분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꽤 긴 비행이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출장 얘기, 회사 얘기, 일본에서의 일들, 별것 아닌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2시간 가까운 비행이 20분처럼 느껴졌을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한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번호를 주고받았고 며칠 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 차를 마셨고 점점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한 번, 2번 약속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어느덧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죠.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래 숨겨온 상처들, 물에 잠겼던 사고 얘기, 엘리베이터 공포, 엄마 때문에 겪었던 일들까지 예비 남편은 하나하나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줬어요. 서로 너무 잘 맞았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모두 품어주려 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양가 인사까지 마쳤고 그때까진 문제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상견례 날이 되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비 시부와 예비 시모가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와 엄마가 도착해 서로 인사를 나눴고 그렇게 예비 시모가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예비 시모의 입가에 걸었던 억지 웃음이 순간 비뚤어지더니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역시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이 확 굳어버렸죠.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두 사람 모두 심상치 않은 눈빛을 주고받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예비 시부와 남편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직접 뵈니까 더 반갑네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반갑습니다. 자, 앉읍시다. 일단 자리부터 편하게 잡고 이야기를 나누죠. 언뜻 보면 평범한 상견례 자리 같았지만 옆에서 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상견례 자리에는 예비 시부도 있고 예비 남편과 저도 있으니까 두 사람 모두 표정을 다잡고 억지로 웃으면서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어요. 상견례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한테는 밥맛이 모래처럼 씹혔어요. 밥알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고 물을 마셔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엄마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계속 떨렸고 저는 슬쩍 엄마 손등을 잡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러줬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계산을 마친 뒤 예비 시부는 담배를 태우시고 저와 예비 남편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모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걸더니 화장실 쪽으로 함께 가자고 눈짓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영 불안해서 따라가 봤어요. 화장실 근처 복도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대화가 들려오더군요. 내 인생 망쳐놓고 이제는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왜 하필 또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내가 뭘 망쳤다고 여태 그 소리야. 네 남편은 네가 의심해서 떠난 거지? 웃기지 마. 네가 원흉이야. 내 인생은 그때부터 끝났다고. 나 당신 때문에 이사까지 했어. 매일같이 와서 욕하고 차유리 부수고 구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 우리 집은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넌 아무것도 안 잃었잖아. 난 남편을 잃었어. 가정이 박살났다고. 나도 남편 잃고 겨우 버티던 때였어. 알아?
그 순간 저는 한 번에 알아챘어요. 예비 시모가 바로 엄마를 몇 년 동안 괴롭히며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그 여자였구나. 너무 오래 전 일이기도 했고 저는 당시 어렸고 또 그 여자를 바로 앞에서 직접 마주친 적은 없어서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오가는 말들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한 번에 맞춰지듯 모든 게 이해가 됐죠. 그날 이후 양가 모두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차 안에서 한숨만 계속 쉬었고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마주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 있는 집구석으로 시집 보내면 너 평생 고생한다.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엄마, 물론 엄마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 사람이긴 해. 하지만 그 일은 이미 20년 가까이 된 일이고.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사람 쉽게 안 변해. 특히 저렇게 남 탓만 하던 사람은 네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절대 허락 못해. 안 돼. 안 되는 줄 알아. 예비 시모 역시 예비 남편에게 완강히 반대한단 말을 했고 제가 대강의 역사를 얘기해 준 덕에 예비 남편도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대강 알게 됐죠. 예비 시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견례 잘 마치고 왜 갑자기 반대하는지 의아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엄마를 붙잡고 설득했어요. 엄마, 그때 일은 오해니까 다시 한번 잘 말해보면. 오해고 뭐고 난 그 여자 얼굴만 봐도 속이 부글거려. 하지만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지만 다시 마주 앉아서 차분히 얘기해보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잖아. 내가 시부모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엄마도 최소방 마음에 든다고 너무 든든하다고 했잖아. 엄마는 처음엔 완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말에 조금씩 귀를 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제 행복을 막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엄마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동안 새어머니를 한 번도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잖아요. 저한텐 새어머니가 친엄마만큼이나 중요한 분이었어요. 제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셨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윤영의 어머님 정말 나쁜 분 아니에요. 두 분 사이의 오해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풀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아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계신 건 어머니한테도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몇 번이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는 평생 어머니랑 결국은 마음 편하게 못 지낼 것 같아요. 처음엔 예비 시모도 완강하게 버텼지만 예비 남편의 마지막 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재혼 후 어렵게 이룬 가정이었기 때문에 새로 얻은 가정과 아들까지 잃는 건 너무 두려웠던 거겠죠. 결국 양쪽 집에서 한동안 울고 싸우고 말리고 달래고 쌓인 감정을 긁어내는 진통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양가 모두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어요. 좋아서 허락한 건 아니었지만 저와 예비 남편이 서로를 너무 확실하게 선택했다는 사실 앞에서 두 분도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스로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아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는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문제, 생활 문제. 제가 감당 못할 것들이 많았고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사돈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사돈에게 화풀이했나 봐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다 있고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이들 결혼이니까 우리도 어른답게 좋은 관계를 지내요. 저도 잘할게요. 그래요, 뭐. 일단 아이들 앞에서는 잘 지내보도록 해요. 엄마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하기도 했고 쉽게 화해는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이후로 예비 시모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잡다한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나섰어요. 엄마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비 시모가 꾸준히 사과하고 공손히 연락하고 저희를 도와주고 약속 시간 지키고 예의를 끝까지 지키자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도 어쩐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듯한 표정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세월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지. 새로 얻은 재혼 가정만은 지키고 싶은 모양이긴 하더라. 어머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지? 글쎄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마음은 좀 놓이네. 저도 예비 남편도 두 사람이 조금씩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된 상처 위에 조금씩 새살이 돋는 느낌이었죠.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평탄하게 흘러갈 일만 남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직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요. 예비 시모가 본인이 준비한 신혼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저와 엄마는 솔직히 조금 들떠 있었어요. 그동안 예비 시모가 너무 친절하게 굴기도 했고 예비 남편도 제게 여러 번 예비 시모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줬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잘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 협박 아닌 협박에 좀 크게 마음이 움직이셨나 봐. 예비 시모가 진심으로 마음을 연 거라 생각했고 저도 엄마도 가벼운 설렘을 안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면서 예비 시모가 큰 미소를 지으며 먼저 나와 있었어요. 엄마 쪽으로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사돈, 저희 집에 시집 정말 잘 보낸 거예요. 앞으로 두 집안이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네, 그래요. 고맙네요. 이렇게 직접 집까지 보여준다니. 그럼요. 우리 애들 살아갈 집인데 사돈도 한번 보고 안심하셔야죠. 들어오세요, 어서. 어머니 생각보다 집이 넓네요. 아유, 넓긴 뭐가 넓어. 둘이 알콩달콩 살기엔 딱 좋지. 안은 더 좋다. 안으로 들어가 봐요, 사돈.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어색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스며있는 상태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냉장고 들어올 자리예요. 사돈 댁에서 반찬 좀 보내주고 하시면 좋겠네. 저는 음식 솜씨가 영 별로거든요. 그럼요. 제가 애를 둘이 사는데 뭐라도 보태야지요. 안방은 안쪽에 있어요. 둘이 잘 쉴 방도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안방을 보러 가려던 찰나였어요. 그때 엄마가 뭔가 이상했어요. 안방 문 앞에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을 느낀 듯이 숨을 고르며 서 있더니 문고리를 천천히 잡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방 안은 제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신혼집 안방이었어요. 잘 도배된 벽과 장판, 미리 주문해 놓은 침대와 깨끗한 커튼, 붙박이장과 화장대까지 그 자체로는 아무렇지 않은 공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발걸음을 방 한가운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딱 멈춘 채 방 안을 가만히 훑어보았어요. 그 표정은 제가 평생 보아온 엄마의 모습 중 가장 날카롭고 뭐랄까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서린 얼굴이었어요. 그건 무당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방이 마음에 안 드세요? 잠깐만 있어봐. 엄마, 어디 안 좋아?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 윤영아, 너랑 잠깐 밖에 있어. 사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말씀만 하세요.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고칠 수도 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안방 안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더 가까이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손끝으로 공기를 더듬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벽을 스치고 바닥을 발끝으로 느끼고 붙박이장 근처에서 오래 멈춰 서 있더니 갑자기 붙박이장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엄마는 장 안쪽의 나무를 손으로 뜯어내더니 거기서 얇게 붙여둔 부적을 한 장 뜯어냈어요.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떨어져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부적이야? 엄마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비시모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곧 억지로 다시 웃는 척하며 말했어요. 뭐긴요. 둘이 같이 잘 살라고 붙여둔 거죠. 요즘에는 다들 그런 거 한 장쯤은 붙이잖아요. 잘 살라고? 이걸로? 그럼요. 왜 그러세요?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침대 헤드를 두 손으로 꽉 잡더니 힘을 주어 뒤로 밀어붙였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그 뒤쪽 벽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저와 예비 남편 모두 숨을 삼켰어요. 침대 뒤쪽에서도 아까와 같은 색과 모양의 부적이 여러 장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음산하고 기괴했어요. 예쁜 신혼 침실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던 종이들이 마치 눌러 담은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건 도대체 뭐예요? 뭐긴 뭐야. 그냥 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둘이 잘 살고 애도 들어서고 그러라고 붙여둔 부적인데 그게 뭐?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이건 그런 부적이 아니잖아.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하나하나 떼어내서 한 손에 모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아이가 절대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부적이야. 그리고 이건 내 딸 명줄을 끊는 부적. 뭐라고요? 장모님,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절대 써주지 않는 거야. 돈을 아무리 줘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악무도한 죄라는 걸 아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릴 적 물에 잠긴 차 안에서 숨이 막혀오던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목이 꽉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한 채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당황해 입술만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잘 살라고 붙여둔 건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했어. 어디서 뭘로 만든 부적인지 보는 순간 알아. 잘못 보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왜 그런 짓을? 비켜. 잠시나마 내가 널 믿은 게 등신 있지. 엄마는 부적을 꼭 쥔 채 안방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엄마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거 만든 무당 내가 찾아낼 거야. 이런 짓을 한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리고 당신도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후 며칠 동안 엄마는 정말 그 부적을 만든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당들은 서로의 일을 웬만하면 깊게 묻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넘은 짓을 한 사람이 있다는 말에는 조금씩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무당들 사이에서 이미 이름이 난 사람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 증조할머니로부터 이어온 내력도 있었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다른 무속인들도 느낀 눈치였어요. 결국 여기저기서 조금씩 말이 나왔고 그러다 그런 식의 부적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결국 부적을 써준 무당이 누구인지 밝혀냈어요. 엄마는 그 무당이 있다는 집을 다 알아낸 뒤 부적 묶음을 손에 쥔 채 혼자 그 집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엄마가 제게 그날 일을 들려줬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인간 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나 보자마자 질색을 하더라고. 그 무당은 평소 악한 기운으로 여러 안 좋은 일에 엮여 있기로 무당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의 가정을 이간질하는 굿, 남을 잘못되고 망하게 만드는 부적, 이런 일을 돈만 주면 해주는 인간 말종 같은 무속인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처럼 대대로 이어온 정통 무당들을 만나면 그런 인간들은 바로 겁을 집어먹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엄마 앞에 서 있는 그 무당은 서슬퍼런 기운으로 눈을 마주치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무당과 내통해 왔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부적과 굿을 여러 차례 부탁해 왔던 거였어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몇 번 했어. 남편 마음 묶는 곳, 다른 여자 못 만나게 하는 곳. 이런 거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한테 살을 날리는 것도 몇 번 했고. 살을 날려? 남편하고 아들에게까지?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잘 안 돼야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사고가 나야 자기가 필요하고 몸이 아파야 자기가 귀한 줄 알 거라고. 그동안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에게도 여러 차례 살을 날리는 굿과 부적을 요청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조각조각의 이야기들이 한 번에 연결되더군요. 예비 시부가 몇 년 전부터 사고를 자주 겪었다던 이야기, 예비 남편이 갑작스럽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됐던 시기들, 하는 일마다 자꾸 엉키고 묘하게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들, 그 모든 건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지금 이 부적들은 뭐야? 내 딸 명줄을 끊고 아이를 못 들어서게 막는 부적까지? 나보고 그렇게 쓰라고 했어. 그 집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애가 안 생기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래 못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들었던 예비 시부 쪽 집안 이야기들, 예비 남편이 힘들어하던 때의 기억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이상할 정도로 요동치는 감정들까지 모두 이 선 위에서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 재혼 후 어렵게 이룬 가정을 지키려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부적과 굿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친 여자의 폭주를 막고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죠.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실토받은 녹음 파일과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한자리에 깔아놓고 들려주자 예비 시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 속에서 예비 시모 이름이 또렷이 나오고 부적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문했는지, 언제 얼마를 줬고 어떤 걸 의뢰했는지까지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그 순간 예비 시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오르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죠. 심지어 그동안 우리 재현이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다고?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당신 내 얘기부터 끝까지 들어봐요. 나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유? 네가 나랑 우리한테 살을 날리는 구슬하고 그런 부적을 붙여댔는데 이유가 있어? 예비 시모는 처음엔 어떻게든 발뺌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예비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종이에 적힌 증거 목록, 계좌 이체 내역, 부적의 사진, 날짜가 적힌 메모들까지 하나씩 쌓일수록 예비 시모 입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만큼이나 예비 남편의 충격도 컸어요. 재혼 가정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친모처럼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늘 그 애 앞에서 행복해라, 네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뒤로는 사고와 불운을 불러들이는 부적을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일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절망적인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은 녹음기가 놓인 테이블을 향해 있지만 초점이 완전히 풀려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진 채 숨이 가쁘게 들락거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제가 말없이 남편을 감싸 앉아 결국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이 악몽에서 누가 나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많이 충격받았지. 나도 들으면서 믿기지 않았어. 어머니가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차라리 그냥 대놓고 나를 싫어했다고 했으면 덜 아플 것 같아. 사람 마음이 제일 잔인할 때가 겉말이랑 속이 다를 때니까.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나도 무섭고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사실 모른 채로 그냥 결혼해 살았으면 진짜로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망가졌을지 모르는 일이잖아. 그래도 미리 알아서 다행이야. 당신한테 그런 부적까지 붙인 거 생각하면 나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둘 다 살아서 제정신으로 이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기회야. 예비 남편은 제 어깨를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른스럽고 차분하고 늘 저를 지켜주던 남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기만 했어요. 한편 방 안에서는 예비 시부와 예비 시모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날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가끔 날 필요로 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정말로 두 사람이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어. 그것만은 믿어줘. 진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 맞아. 넌 미쳤던 거야. 그걸 이제야 인정 안 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되길 바란 적은 없다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예비 시부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뿌리치며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난 더 같이 못 산다. 이혼해.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당신까지 떠나면 난 정말 끝이야. 여보, 제발. 예비 시모는 싹싹 빌어대며 눈물 콧물로 통곡을 해댔지만 예비 시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고 예비 남편 역시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외면은 예비 시모에겐 말로 하는 욕보다 손찌검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자기 전부인 누군가에게 완전히 등 돌림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 영혼마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니까요. 예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손을 뻗지 못했어요. 며칠 후 예비 시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옷가지를 대충 캐리어에 쑤셔넣고 퀭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예비 남편 눈에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의 결혼만은 막지 말아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질투도 났고 불안했어요. 근데 진짜로 애를 해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 부적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줄도 몰랐고. 평생 무당으로 산 사람 앞에서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너한테 날릴 거야. 너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 안 그래? 내가 그래도 꽤 유능한 무당이거든. 평생 뒤에서 굿하고 저주 날리고 살 날리고 부적 써서 남 못되게 하며 산 예비 시모에게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죠. 결국 그 대화를 끝으로 예비 시모는 철저히 버려졌고 혼자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했어요.
짐을 끌고 골목길을 벗어나는 뒷모습은 비참했지만 누가 봐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 폭풍 같은 일이 지나가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동안 마음을 뒤흔들 만큼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졌고 눈물과 충격, 배신과 분노로 뒤섞인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지나 결국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는 새 출발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들이 만드는 인생이.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도 안 할래.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엄마도 차분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을 짓눌러왔던 짐들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어요. 아빠 없이 혼자 저를 키우면서 견뎌온 시간,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연까지 다시 마주해야 했던 이번 일들이 모두 엄마의 굳은 살 같은 표정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시부 역시 저희 편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선택한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신혼생활도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식 날 그 여자는 또다시 등장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거죠. 입구 쪽에서 눈화장이 잔뜩 번진 얼굴로 식장 앞을 서성이며 기웃거리며 서 있었고 우리가 보이자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행사장을 맡은 직원과 경호 인력이 즉시 다가가 여자를 막았어요. 재현아,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제발 너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게 해줘. 초대 리스트에 없으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초대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못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서 더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물러나세요. 재현아, 엄마야, 재현아. 너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재현아. 남편은 그 절규에도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의 손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이 사람은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여자는 경호원들에게 팔을 잡힌 채 식장 밖으로 밀려났고 결혼식은 그 사건과 상관없이 무사히 끝났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도 곧 소문처럼 들려왔어요. 제 벌은 남 못 준다더니 결국 또 다른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였어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남편과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며 무당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건 엄마랑 오래 알고 지내던 친한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 집에 들러 차를 마시다가 그 무당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땀무당 찾아가서 울고 보고 난리였다더라. 남편 마음 돌려달라.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 하면서 매달렸대나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 무당도 속으론 비웃으면서 겉으론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고 쇼만 치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다 갖다 바쳤대. 그걸 또 줬어. 갖고 나간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리고 나중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따지러 갔다더라. 그래서 걔가 한마디로 딱 잘랐대. 손님 마음이 덜 간절해서 그래요. 이러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헛웃음만 치셨죠. 그 이후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 살진 못할 거예요. 인과응보, 인연과보, 세상엔 업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여자 없는 삶에서 남편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삶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여자가 어떤 길을 계속 걷든 어떻게 무너지든 다시 일어서든 이제 저희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갈 길을 함께 나란히 걸어갈 거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 겪은 일들은 너무 기이하고 괴상해 가끔 소름이 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준 시간이기도 했죠. 여러분도 누군가 이상하게 과하게 다가오거나 괜히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뭔가 흐름이 어색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꼭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세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도 주술도 점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인연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